네, 안녕하세요. 양리학 교실의 강제9라고 합니다. 중간고사를 이후에 이제 강의를 이제 맡게 됐는데요. 이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를 맡게 되면 늘 이제 양리학 과목의 강의 목표가 약간 바뀝니다. 제1, 첫 번째, 약포자를 만들지 말자가 제일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양리학이 재미있는 과목이다 라고 세뇌시키자라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잠깐 제 이메일 주소를 조금 알려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혹시 문의를 하실 거면 안 나오는군요. 네,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jku 건양 ac.kr로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면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재고입니다. 꺼리낌 없이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양리학은 재밌는 과목이니까 부디 중간고사를 못 봤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수업 스타일은 교재를 중심으로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물 텍스트를 가리키면서 필요할 때는 옆에 A4 용지에 이제 메모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LMS에 보시면 이번에 강의를 할 23장, 24장, 25장 오늘 이렇게 세 챕터를 나갈 텐데요. 가이드 노트라고 해서 제가 강의하는 순서에 해당하는 큰 제목들을 적어 놓은 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순서를 참고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노트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할 내용들은 23장 내분비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입니다. 내분비계라고 하면 주로 이제 호르몬이 작용을 하겠죠. 필요한 호르몬을 적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이 부족하면 호르몬 처리를 해주게 되고,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그 분비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 처리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셔야 될 부분들은 이 호르몬이나 단백질 제제 모드는 펩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펩타이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구 입으로 약물을 먹었을 때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냐면 펩타이드 성분들은 소화 계통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구로는 투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호르몬 제제로 되어 있는 약들은 근육 또는 피부 밑으로 또는 코 이런 쪽으로 투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들이 원칙이다 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들 중에 양리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을 영어로 쓰게 되면 소마토트로핀이라고 되어 있죠. 소마라고 하는 것들이 로마로 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트로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소마토트로핀이라고 하면 몸을 자극시키는 물질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말 그대로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치료 용도를 보시면 소아가 발육부전이 되거나 또는 HIV 환자여서 면역이 극도로 떨어져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 때때로 시험 문제를 제가 오지선다형을 주로 이제 대부분을 내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거를 묻더군요. 성장 호르몬 소마토트로핀 어느 것을 기억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양약은 쉽고 재밌는 과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답까지는 성장 호르몬 가로치고 소마토트로핀 이렇게 다 적어 드립니다. 따라서 큰 개념 상황에서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성장 호르몬은 소아의 발육부저 상황들이 관찰이 될 때 사용이 되지만 주로 어느 경우에 이제 많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냥 기억하기 좋으라고 사례를 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남자 키가 168cm, 여성의 키가 158cm, 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 키는 170을 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 키는 160을 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이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이 부부는 걱정을 합니다. 아이의 발육부저 상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소아과에서 성장판 검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럼 소아과에 가게 되면 권고를 받습니다. 성장 호르몬 투여를 받으시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으면 뭐 대부분의 부모라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 2년,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개념으로 2년 정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주사를 맞은 사람들의 평균 적으로 키가 얼마큼 성장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니 2cm 정도입니다. 2년 동안의 성장 호르몬 투여 받는데 뭐 대체로 2천만 원 정도의 비용, 한 번 맞는데 100만 원 가량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용적으로 큰 비용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들은 돈이 많나 보다 2cm를 키우기 위해서 그 정도를 하다니 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168cm로 살아가면서 자존감들이 낮춰져서 삶에 이제 불행을 느끼는 것하고 2cm를 키워서 자존감이 높아서 삶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하고의 차이들을 생각해 본다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돈의 값어치로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식으로 좀 넓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고나도트로핀입니다. 고나도트로핀의 대표적인 호르몬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셨다면 FSH라고 해서 Follicle Stimulation 호르몬이라고 해서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배우셨을 거고요. LH라고 해서 유트나이징 호르몬이라고 해서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들의 큰 특징들은 뭐냐면 FSH는 난자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LH는 배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불임 치료를 위해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돼서 산부인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 FSH하고 LH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뇌하수체 호르몬들이 나오는 패턴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 크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에? 뇌하수체에게 너 호르몬을 분비를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요. 뇌하수체는 호르몬들을 만들어서 기관에 호르몬 분비를 하라고 명령 체계를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난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에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녀석이죠.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하라라고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내리는 녀석이 누구냐 하면 FSH랑 LH 이런 녀석들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난소는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많이 할 거고요. 분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뇌하수체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명령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명령을 해서 얘네들이 항상성을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여성이 폐경이 돼서 난소로부터 에스트로겐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폐경 여성들은 그 뇌하수체에서 난소 너 에스트로겐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하는 물질들을 계속 내겠죠. 그런데 폐경이 됐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여성들한테는 얘들이 에스트로겐 명령을 좀 약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이 명령 체계를 강화시키는 일들을 벌이게 되죠. 따라서 폐경이 된 여성의 오줌에는 그 FSH랑 LH가 상당히 많은 농도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생식센 자극 호르몬에 대한 이 FSLH 원료 물질로 폐경 여성의 오줌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FSH, LH가 모두 들어 있으면서 생샘을 자극하는 물질에 대한 이름들을 어떻게 졌냐 하면요. 폐경이라고 하는 게 맨스가 멈췄다고 그래서 메노퍼즈라고 하는 의학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노퍼즈라고 하는 그 폐경이라고 하는 의학용어가 담겨 있는 메노, 그리고 거기서 뽑아낸 트로핀, 자극물질, 그래서 메노트로핀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그 사람 폐경기 오줌에서 그 치료 용도로 만들어내어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노트로핀에는 두 가지 물질이 다 있습니다. 이 메노트로핀에는 FSH랑 LH 두 가지 물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약물들을 사용하다 보면 FSH만 쓰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의 오줌에서 FSH만 분리해서 정제해 놓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의 이름을 오줌에서 그 폴리트로핀, FSH 폴리클을 자극하는 물질을 분리했다. 그래서 유로폴리트로핀, 이 녀석이 FSH 역할을 하는 녀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LH도 오줌에서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제를 실패를 하게 되면서 LH를 대용해서 쓸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 어디서 그거를 찾게 됐냐면 태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태반 호르몬이 나옵니다. 태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HCG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태반에서는요. HCG라고 하는 호르몬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HCG의 역할을 보게 되니까 LH랑 비슷한 역할을 하네 라고 해서 LH 대용으로 HCG를 사용하게 됐죠. 따라 생리샘 자극 호르몬이 필요로 한 불임치료 여성들한테 사용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메노트로핀, FSH 역할을 하는 유로폴리트로핀, 그 다음에 LH 역할을 하는 태반에서 나오는 HCG, 이렇게 사용해서 생리샘 자극 호르몬 물질을 쓰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뇌하수체 호르몬 세 번째 파트로는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락틴은 유주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죠. 그리고 임신을 조금 유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임신이 되게 되면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 프로락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유주 분비도 촉진시키지만 성욕이나 생식 기능을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프로락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프로락틴 혈증 또는 그걸로 인해서 유주 분비가 너무 과다되거나 생리샘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출산 이후에 출산 휴가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주 분비를 조금 줄여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할 때 이제 여러 불편한 요소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 이 프롤락틴의 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냐 하면 도파민 D2 수용체 작동제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도파민 수용체 작동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 하면 프롤락틴 분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화학적으로 어떤 거를 차단한다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어떤 걸 자극한다 라고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뇌하수체 그 전엽에서 분비하는 패턴 중에 이제 고민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상하부는 뇌하수체한테 어떤 걸 분비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뇌하수체는 분비를 받으면 각각의 타깃하는 기관에 작용을 하게 되고 이 타깃하는 기관에서 나온 녀석들은 명령을 멈추세요 라고 하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인증이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그 억제하세요 라는 물질을 내야 되겠죠. 그럼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라고 하는 명령체계는 어디에 있냐면 이 시상하부가 갖고 있습니다. 시상하부에서 어떤 물질을 내냐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냅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되는가 라고 보시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분리된 물질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이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소마라고 하는 몸을 스테틴 억제한다. 소마토스테틴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 소마토스테틴이 하는 역할들을 보게 되면 선단 거대증이라든가 또는 심한 설사 또는 그 성장 호르몬들이 과해서 벌어진 홍조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성장 호르몬이 비쌌던 것처럼 이 소마토스테틴 이 녀석도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짧은 펩타이드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소마토스테틴의 그 펩타이드를 쭉 연결을 하다가 사람들이 일부를 잘랐습니다. 어느 정도를 잘라냐면 첫 번째 펩타이드부터 여덟 번째 그 8개의 펩타이드를 잘라가지고 그 써보니 소마토스테틴 전체의 단백질하고 거의 같은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8개 펩타이드만 가지고 그 성장 호르몬을 억제시키면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약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성장 호르몬 억제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8개의 펩타이드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바로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 옥트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옥타가 8개라고 하는 그 용어의 뜻이고 뒤쪽에 펩타이드가 붙어서 옥트레오타이드가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아까 얘기했던 FSH랑 LH가 너무 이제 과하게 분비되는 경우의 아이들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조기 성성숙이나 그 초경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 녀석이 많이 분비가 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성장 호르몬 분비는 떨어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는 성장은 충분히 했고 성성숙을 해야 될 때다라고 몸이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기 그 성성숙이 일어나거나 초경이 빠른 아이들은 키가 안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치유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반대로 FSH나 LH가 너무 과하게 분비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들의 분비를 억제시킬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 억제 물질로 선택하는 녀석이 바로 옆에 있는 고나도트로핀 유리 호르몬입니다. 즉 시상하부에서는
생스엠 자극 호르몬인 고나도트로핀을 유리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 체계의 호르몬을 갖고 있는데 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지는 녀석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고나도트로핀 유리 호르몬을 가지고 유리시키라고 하는 명령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얘네들을 차단시킬까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런 겁니다. 시상하부에서 그 고나도트로핀을 유리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고나도트로핀을 유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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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이렇게 펄스 형태로 박동성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지만 유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유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고나도트로핀 유리 호르몬을 높은 농도로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유리하라고 이런 식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명령이 너무 세서 뇌하수체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즉 고나도트로핀에 대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수용체의 숫자를 확 줄여버려서 유리가 억제되는 그 아이러니한 효과를 얻게 되죠. 따라서 그 고나도트로핀 유리 호르몬을 연속적으로 높은 농도로 투여를 하게 되면 뇌하수체에서는 이것을 듣는 수용체 귀 이 부분들을 하향 조절해서 고나도트로핀 유리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여성들이 그 초기 배란 그리고 조기 성성숙 이런 것들을 막아줄 때 치료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 대한 그 중요한 호르몬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후엽에는 첫 번째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말 그대로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요즘에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가 많지만 출산하게 되면 그 분만 촉진제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는 물질들은 다 이 옥시토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는 물질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옥시토신의 그 또 다른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용도처로 개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그 아이한테 젖을 주는 상황에서도 그 많이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의 엄마의 얼굴 표정을 보신다면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착안해서 옥시토신이란 물질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형태로 작용하나 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옥시토신을 정신과의 영역에서 스프레이 형태로 개발을 앞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이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힌다라는 효과를 얻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 중에 바소프레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소프레신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오줌량을 줄이는 호르몬이죠. 바소프레신이 어떻게 오줌량을 줄이는가 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줄입니다. 그 신장에 이제 혈관으로 이제 신장에서 혈관에 그 여러 가지 노폐물을 여과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 신장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신장에서 여과되고 난 부분들은 오줌으로 나가기 위해서 재흡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바소프레신이 오줌량을 줄이는 건 두 가지 메커니즘인데요. 재흡수를 확 증가를 시켜서 오줌량을 줄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물을 다시 재흡수하게 되면 오줌량이 줄어들 거니까. 두 번째는 그 신장으로 혈액이 들어가는 것들의 양을 줄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그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혈관을 수축시키면 이제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오줌량을 줄여야지만 치료가 가능한 병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붕증이라든가 야뇨증이 있죠. 그 오줌량이 많아서 밤에 이제 자다 깨다 하는 경우들을 일컫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때때로 이런 것들을 못 참고 조절을 못해서 이불에 이제 오줌을 누는 경우들도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려고 오줌량을 줄이는 물질들을 처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압이 높아지는 부작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소프레신이 혈압을 높이는 데 작용하는 수용체를 V1 수용체라고 하고요. 제흡수에 작용하는 수용체를 V2 수용체라고 하는데 V2 수용체에만 작용을 하고 V1 수용체에는 작용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양리학자들이. 그래서 양리학자들이 작업을 하죠. 바소프레신에 어떤 작업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해가지고 바소프레신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앞에 펩타이드 한 개를 없애볼까? 어라? 안 되네. 두 번째 펩타이드를 없애볼까? 어라? 되네. 운이 엄청 좋은 케이스였죠. 그 잘 알지 못하고 그 펩타이드를 바꿔보거나 없애는 작업들을 양리학자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 두 가지 펩타이드, 앞쪽에 있는 두 개의 펩타이드를 없애버렸더니 바로 원했던 V1 수용체에는 작용하지 않고, 그래서 혈압 상승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V2 수용체에만 작용을 해서 오줌량을 줄이는 일들을 벌이게 됐죠. 그러면 이 약물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펩타이드 두 개를 없애버린 물질입니다 라고 해서 D 그리고 그 프레신, 바소프레신에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해서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요붕증, 야뇨증에 데스모프레신을 이제는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혈압 상승에 대한 부작용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3장에서 이제 그 갑상생 호르몬 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생 호르몬은 그 우리 목젖 그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기관이죠. 이 나비 모양으로 생긴 기관의 바깥쪽에 그 혈관들이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비 모양 있는 조직들이 있을 거고 그 안쪽에 콜로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 바로 이 그림이 됩니다. 바깥쪽에 플라즈마 상태고요. 그 두 번째가 사이로이드 세포가 있는 쪽이고 그 안쪽에 이 콜로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갑상생 호르몬은 요오드를 갖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김이나 다시마 이런 요오드들을 잔뜩 먹게 되면 95%는 이 갑상생 콜로이드에 다 들어가서 그 있게 되고요. 여기를 가득 채운 요오드는 다 오줌으로 배설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갑상생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요오드가 사이로이드 세포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페록시데이션이라고 해서 산화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요오드 두 가지 있는 I2 형태로 바뀌고요. 이렇게 바뀐 요오드는 이 콜로이드 안에는 사이로신 레지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이로 그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장기에 요오드가 이런 식으로 붙는 형태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오드화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요오드가 붙어 있는 사이로이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에 있는 것들이 한 개로 즉 쌍으로 합쳐지는 반응, 이것을 콘덴세이션이라고 하는 축합 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축합이 일어나서 이 콘덴세이션 일어난 것들이 다시 플라즈마로 나가는 게 그 요오드 갑상생 호르몬이고요. 이 갑상생 호르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T4라고 하는 티록신하고 T3 형태가 있죠. 그 트리오 아이오다이드 사이로닌이라고 하는 T3, T4가 있습니다. T3, T4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화학식으로만 보면 간단합니다. 요오드가 하나, 둘, 셋, 네 개에 붙어 있는 게 T4 형태고요. 요오드가
하나, 둘, 세 개 붙어 있는 게 T3 형태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T4랑 T3가 어느 정도 빈도로 나오냐를 살펴보면 4대1 빈도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갑상샘이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들을 해줍니다. 따라서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가 조금 부족하면 나른해지고 그리고 저항력이 약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호르몬 분비가 빠르면 신경질적으로 되고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생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너무 낮으면 면역력 저하가 되고 너무 많으면 신경과민증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일들을 일으키는 녀석은 이 T3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T4에서 T3가 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요오드 한 개를 떼버리면 T4는 T3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몸은 T4 형태를 많이 만들어내고 각 기관마다 필요로 한 양만큼 요오드를 떼내서 T3로 변화시키고 그 T3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몸에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갑상샘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하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은 갑상샘 암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면 갑상샘을 제거를 하라고 하고 갑상샘 제거하게 되면 갑상샘 호르몬 못 만들기 때문에 갑상샘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있죠. 이제 그런 상황하고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주느냐라고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예전에는 T4, T3가 4대1로 되어 있는 혼합제제를 주는 게 생리적으로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T4를 충분히 주는 게, 이 녀석을 충분히 주는 게 사람마다 T3 양 필요한 게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조직마다 T3 양 필요한 게 달라서 T4를 충분히 줘서 자기가 필요로 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T3를 변환시켜서 하는 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따라서 갑상샘을 절제를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또는 갑상샘 기능이 저하돼서 갑상샘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뭘 드시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 100이면 100 레보티록신을 드시고 있을 겁니다. T4 제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어떤 여성이 타이로신 스티뮬레이션 호르몬 이것들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것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경우에 가장 적절한 약물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레보티록신을 준다. T4 제제를 준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흔하지는 않지만 갑상샘이 이제 기능이 너무 항진이 돼서 중독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를 시켜야 되겠죠. 억제를 시킬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오드가 들어와서 요오드화 되는 과정을 억제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콘덴세이션, 축합 과정을 억제를 해도 됩니다. 요오드화 되는 과정이나 축합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프로필 티오오라실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메치마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샘 기능 항진이 돼서 문제가 생긴 분들한테 치료하는 치료제로 선택하는 녀석을 줄여서 PTU, 여기 제 새끼손가락에 보이시죠? PTU와 메치마졸 두 가지로 처방을 합니다. 근데 PTU 이 녀석이 메치마졸보다 약효가 굉장히 셉니다. 이유는 PTU가 메치마졸하고 다르게 한 가지 역할을 더 하는데 PTU는 T4가
T3로 변환되는 이 녀석도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작용하는 액티브한 T3를 못 만들게까지 워킹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약효가 매치마저보다 세게 되죠. 약효가 세면 부작용도 셉니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이제 둘 중에 어떤 선택을 더 먼저 선호하게 되냐면 이렇게 선호를 하게 됩니다. 매치마저를 PTU보다는 선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 발생 빈도가 PTU보다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치마졸이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투여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23장에 대한 내용들을 빠른 속도로 정리를 했고요. 그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24장, 25장 두 챕터를 동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